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하다 정년퇴직 후 고향인 경북 문경으로 귀농한 62세 여성입니다. 오랜 꿈이었던 농사를 혼자 하자니 조금 외롭긴 하지만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죠. 교직 생활하면서 영어를 가르쳤던 터라 주말이 되면 마을 어르신들께 소소하게 영어 가르쳐드리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농사를 지으며 허리춤에 이동식 라디오로 여러 사연을 듣는 게 유일한 낙이랍니다. 지난 주말에는 아들이 재혼했고 현재 스위스에서 신혼여행 중인데요. 60년 넘게 인생을 살면서 제일 기가 막히고 어이없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희 가족이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사람이기도 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건 누워서 침 뱉기지만 제 사연이 많은 공감이 될 것 같아서 이참에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대학 시절 같은 과 동기생이었던 남편과 일찌감치 연애를 시작했어요. 같이 임용고시를 보고 오랜 세월 교직 생활에 몸을 담그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매일을 살았죠.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고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를 갖게 되었고 저희는 어떤 가정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전역하기 전 제 남편은 말기암 판정을 받고 손을 써볼 수도 없이 하늘로 떠나게 됐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슬픔에 빠졌고 그 슬픔을 이겨내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렇게 슬픔을 이겨내고 아들과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은 항공사에 취직했고 좋은 인연을 만났다며 소개해준다더군요. 유명한 한정식집에서 보기로 하고 설렘 반 기대 반으로 만나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절대 만나지 말았어야 했을 인연이었지만 말입니다. 첫 며느리 단아하고 단정한 겉모습에 속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상견례를 마무리 지었고 다음날 아들과 통화를 했어요. 엄마, 나야. 이제 근무 끝나고 연락하네. 그러게, 다음에 와도 된다니까. 너 피곤하잖아. 아니야, 그 사람 일정도 맞추고 어제가 차라리 나았어. 나 장기 출장도 잡혀있고 그 전에 해치우려고 약속 잡은 거거든. 아이고, 뭐가 그리 급해서. 어제 얘기 나눠보니까 사람이 참 착하더라. 그지? 우리 수진이 천사 같지? 이 팔불출아, 벌써부터 아주 난리네. 엄마는 네가 좋다고 하면 다 좋아. 사람도 착해 보이고 상냥한 게 아주 마음에 쏙 들더라. 정말? 그럼 엄마 대답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거야? 그래, 너희들 나이도 있고 이왕 결혼하는 거 30 되기 전에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 정말? 수진이한테 말한다? 그렇게도 좋니? 그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얼마나 큰일인데. 엄마 고마워. 너희 아버지도 이 모습을 같이 봤어야 하는데. 아이, 왜? 또 그래. 아버지도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그럼 너희 아버지처럼 순한 사람도 없었는데. 아무튼 수진이한테 이야기 잘해주고 그쪽 집이랑도 이야기해서 적당한 날에 날 잡아. 알겠어. 수진이랑 이야기해보고 알려줄게. 그나저나 너는 이 아가씨 어떻게 만난 거야? 뭐 하는 집안인지 물어봐도 돼? 가볍게 인사 오는 자리라서 함부로 물으면 기분 나빠할까봐 아무것도 못 물어봤네. 아, 수진이네. 그냥 보통 평범한 집이지. 수진이는 승무원이고 아버님은 공무원 퇴직하시고 지금 아파트 경비 일하셔. 어머님은 주부시고. 그렇구나. 너희들이 좋다는데 반대할 이유도 없지. 아무튼 연락 다오. 알겠어, 엄마.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결혼을 허락하고 나서 2주 정도 뒤에 바로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둘 다 30살 전에는 결혼하고 싶어 했고 저희도 부모된 입장에서 더 늦어봤자 좋을 건 없다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나는 자리보다 상견례 자리는 몇 배나 더 떨리더군요. 어색한 침묵도 잠시 서로에게 필요한 질문들을 하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생각보다 금방 긴장도 풀렸고 사돈들도 넉살도 좋고 푸근한 인상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웨딩 촬영부터 예식장 계약까지 정말 정신없었습니다. 사돈이랑 중간중간 한 번씩 만나면서 커피 한잔 했어요.
아이들 신혼살림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이래저래 친해지기 위함이었죠. 결혼하면서 허례허식은 모두 없애고 예단이나 예물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두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그 돈 아껴서 그대로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다 결혼식을 2달 정도 앞둔 어느 날 기쁜 소식이 있다며 아들과 며느리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엄마, 선물이야.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초음파 사진이지. 엄마 곧 할머니 된다고. 에그머니나 내가 벌써 할머니라고? 너희 애 가졌니? 어머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저희가 워낙 성격이 급하잖아요. 예쁘게 봐주세요. 이제 사주 차례요. 예쁘게 봐주고 말고가 어디 있어. 어휴, 대단하다. 우리 며느리. 몸 고생 좀 할 텐데 어떡한다니? 아직 저도 얼떨떨하지만 훈석 씨가 잘 도와줄 거라 믿어요. 걱정 마, 수진아. 우리 아이 잘 키워보자. 이런 게 세상 다 가진 기분이라는 건가 봐. 팔불출아, 못 말려 진짜. 아무튼 새아가 결혼 앞두고 장하다. 몸조리 잘하고 필요한 거 있음 말만 해.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직 입덧도 없고 딱히 느낌도 없어요. 조금 시간 지나면 배도 나오고 그럴 텐데.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아이만 생각하렴.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해. 임신 때 맺힌 원하는 평생 가니까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엄마, 수진이한테 너무 관대한 거 아니야? 관대는 무슨. 당연히 해줘야 될 건데 아이 낳고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니? 너 새아가한테 잘해야 해. 알겠어, 엄마. 수진이는 내가 잘 챙길게. 지금 수진이 계좌로 1,500만 원 보냈다. 어? 갑자기 무슨 돈을? 아기용품도 사야 하고 이래저래 필요한 게 많을 거잖니? 내가 대충 들어보니까. 요즘엔 조리원도 예약제로 한다면서 임신 사실 알자마자 대기인지 뭔지 걸어야 겨우 조리원 입실할 수 있다더라. 미리미리 챙겨주는 거니까 그걸로 조리원도 빨리 계약해.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너무 많이 챙겨주셨어요. 섭섭지 않게 넣었으니까 부족하면 언제든지 말하고. 2달의 시간이 흘러 결혼 후 신혼여행에 다녀온 두 사람은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임신 사실을 직장에 알려 항공승무원에서 지상직 근무로 발령받았지만 배가 많이 불러와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말았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며 태교에 힘썼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뒤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며느리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지 아이를 낳고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조리원에서 퇴소하고 나서 아들이 갑자기 육아휴직을 6개월이나 썼다는 겁니다. 물론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남녀 구분도 없고 부부가 같이 해야 하는 거지만 며느리는 몸을 다 추스르지도 않았는데 답답하다는 이유로 친구들을 만나거나 단류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다이어트도 혹독하게 해서 몸에 딱 달라붙은 옷을 입거나 외박도 하고 자유분방한 태도를 보였죠. 처음에는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별말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과해지는 행동에 뭐라고 한마디 해야겠다 싶더군요. 아들에게 아이를 맡겨놓고 자주 외박도 하고 심지어 돈도 펑펑 써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보느라 힘들지? 힘들긴 하지. 무슨 아기가 잠을 안 자. 원래 그땐 다 그런 거야. 그나저나 잠도 못 자고 고생해서 어쩐다니 우리 아들. 뭐 어쩌겠어. 내 자식인데 내가 고생해야지. 아휴, 그럴 줄 알고 엄마가 너랑 세아가 보약 좀 지었다. 너 요즘 잠도 못 자고 얼굴 상태가 말이 아닐 거야. 뭐 그런 것까지 먹어. 너 잘 되라고 주는 거 아니야. 우리 손자 잘 키우라고 주는 거지. 고마워, 엄마. 그나저나 아이가 자꾸 보채네. 얘는 왜 자꾸 울지? 말도 못하는데 당연히 울지. 그나저나 수진이는 또 어디 갔어? 왜 너만 애를 보고 있냐고. 뭐 볼 일 있다고 나간 거지 뭐. 육아 스트레스 안 주려고 나도 모른 채 하고 있는 거니까 엄마도 그냥 그러려니 해. 보는 내가 다 속상해서 그러지. 어쩜 밖으로만 나돌아다닌다니? 에이, 엄마, 다 그런 거지 뭐. 이럴 때라도 도와줘야지. 안 그래?
그러니 너무 염려마. 알겠어. 네가 그렇게 말하면 가만히 있어야지 뭐. 이따가 저녁에 넘어갈 테니까 너도 맛있는 것 좀 사 먹고 그래. 엄마가 아기 좀 봐줄 테니까. 아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제 속이 다 타들어가겠더라고요. 저도 아들을 키워본 입장이라 육아가 얼마나 고된지 알아서 아들이 가엾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참으라는 아들의 말을 무시하고 며느리에게 연락했어요. 얘, 너 어디니? 어머니, 저 친구들 만나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너는 도대체 아이 엄마라는 사람이 허구한 날 외박에 술에 뭐 하는 짓이니? 네? 이게 뭐 어때서요? 그이랑 합의 보고 아이 맡기고 나오는데 문제될 게 있나요? 그이가 아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같이 돌봐야지. 너는 맨날 외박에 술에. 이게 이해가 가는 행동이니? 어머니, 혹시 꼰대짓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죠? 제가 일부러 밖에 나오는 줄 아세요? 아이 가지고 호르몬도 왔다 갔다 하고 제 의지와는 다르게 기분도 오락가락해. 집에 있으면 우울증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라도 해야지. 어쩌겠어요? 너 말이면 다인 줄 아니? 내가 꼰대처럼 보일진 모르겠는데 네가 낳은 아이야. 그럼 정성을 보여야지. 왜 훈석이한테만 짐을 지게 하니? 아,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지나치게 간섭하시는 것도 스트레스 불러오거든요. 뭐라고? 그만 좀 하시라고요. 그이랑 이야기하고 나오는 건데 왜 어머니가 뭐라고 하세요?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지금 친구들이랑 있는데 흥 깨져요. 그런 줄 알고 있을게요. 뭐? 예, 세아가. 며느리는 일방적으로 저와의 대화를 차단했고 속에서 열불이 났지만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 어쩌나 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아이가 돌을 앞둔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복직을 앞두고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육아휴직을 한 달 정도 더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와서 회사에 갈 일이 있었어요. 아이를 며느리에게 맡겼는데 낮에 아이를 재우고 친구들이랑 술 약속이 있다며 아이를 두고 나간 거 있죠? 저도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평소 왕래를 자주 하던 옆집 아주머니가 연락을 해온 겁니다.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데 그칠 줄을 모른다며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며 빨리 와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장 보던 거 그대로 던져두고 황급히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세상에, 아이가 열이 불덩이에 온몸을 덜덜 떨고 있었는데 이대로 두면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아이를 급하게 들쳐안고 근처 응급실로 달려가서 치료받았습니다. 급성폐렴에 갑작스러운 열경련이 온 거였고 며칠 입원해야 한다는 소리에 계속해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죠. 그러고는 한참 뒤 저녁 늦게 아들에게 연락이 왔는데 휴대폰이 고장나 이제 겨우 고쳤다며 무슨 일이냐길래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여전히 연락 두절이었고요. 급한 대로 아들이 병원에 입원짐을 싸서 왔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며느리가 연락이 닿았는데 전화를 받았더니 술 취한 목소리더라고요. 얘, 세아가, 내가 얼마나 전화를 했는데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니? 왜 연락하셨는데요? 저 친구들 만나러 나왔었죠. 아이 혼자 두고 어떻게 나갈 생각을 하니? 너 제정신이야? 아, 그이가 6시면 온다고 해서 아이 낮잠 자고 일어나면 그 시간이니까 다 준비해 놓고 간 거죠.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 아이를 두고 집을 비우는 엄마가 어디 있어? 옆집 아줌마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왜요? 아이가 열이 펄펄 끓고 경련까지 하고 내가 응급실 데려갔기에 망정이지. 지금 훈석이가 애 데리고 입원해 있다. 네? 입원이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아무렇지 않긴. 애가 급성폐렴에 열이 그렇게 있는데. 어휴,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죄송해요. 괜찮아서 아픈 줄 몰랐어요. 그나저나 어머니, 얼마 뒤면 우리 집 장손 돌인데 선물은 큰 걸로 준비하셨죠? 아, 그러고 보니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났네. 돌잔치는 할 거니? 그럼요, 해야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은 고민 중이고요. 어머니 선물은 뭐 주실 거예요? 글쎄다. 보통은 금반지나 목걸이 해주던데 따로 원하는 게 있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천만 해주세요. 그 정도 못 해주면 우리 장손 못 볼 줄 알아요. 뭐라고? 지금 말 다 했니? 네, 다 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그 돈으로 아이 보약도 지어 먹이고 좋은 거 사 입히고 그래야죠. 요즘 사람들 아이 낳는 거 기피하는 거 아시죠? 하, 어이가 없구나. 일단 알겠다. 아이 퇴원하면 다시 이야기해. 그렇게 꼬박 일주일 내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손주가 퇴원했는데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속이 상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퇴원하고 저를 붙잡아 이야기하는데 충격적이더라고요. 글쎄 입원하고 피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그동안 알고 있던 손주의 혈액형이 자기가 알고 있는 혈액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 재차 확인해 본 거냐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냐며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 아들이랑 며느리의 혈액형은 둘 다 AB형인데 아이의 혈액형은 O형이었던 겁니다. 둘 사이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던 거죠. 그래선 안 되지만 며느리가 자주 외박하고 술도 마시고 처음과 다른 행동에 의구심이 들더군요. 설마 하는 마음에 아이의 머리카락과 아들의 머리카락을 뽑아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옆집 여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기막힌 이야기도 들었어요. 아들이 밤샘 근무나 출장으로 집을 비울 때 웬 남자가 집에 드나들었다는 겁니다. 기막힌 상황에 아파트 CCTV며 그 집에서 택배 도난 때문에 달아둔 CCTV를 보게 되었는데 사실이더군요. 한참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며느리가 바람을 피운다는 것 말고는 어떤 말로 표현도 안 됐고요. 조심스레 사람을 시켜 뒷조사를 했는데 제가 의심하던 상황들이 모두 맞아떨어지는 거 있죠? 결혼하기 전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아이도 그 남자아이였어요. 그래서 신혼집에 그 남자가 아이를 보러 들락날락했던 거고요. 저는 이 기막힌 상황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아들 부부에게 연락했습니다. 훈서가, 세아가,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구나.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 지난번에 돌 선물 주시려고요? 정말로 주실 거예요? 선물 같은 소리 하네. 내가 왜 그 돈을 너한테 주니? 어머, 그 말 후회 안 하시겠어요? 우리 장손 안 보여드릴 건데. 안 봐, 이 정신 나간 년아.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욕하셨어요? 여보, 어머니 왜 이러셔? 당신 사실대로 말하면 지금이라도 용서해 줄게. 대신 이혼은 해야 할 거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이혼을 왜 해? 그리고 무슨 사실을 말하라는 건데? 너 이럴까봐 내가 증거 가져왔다. 아, 저 사람 제 친구예요, 어머니. 집에 아이 보러 왔다가 선물도 주고 가고, 이웃도 아는 사람인데요. 거짓말하지 마. 아이 혈액형이 우리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거던데. 아, 혈액형? 병원에서 검사 잘못한 거겠지. 그걸 왜 내 탓을 해? 정확한 거 맞아? 빼도 박도 못해 이년아. 남의 아이 데려와서 감히 우리 집안 핏줄이라고 속여? 어머니, 지금 뒷조사하셨어요? 이거 명예훼손인 거 아시죠? 당신 그만해.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인데 엄마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 우리 깔끔하게 이혼하자. 뭐?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어머니, 이거 다 오해예요. 일단 돌 선물부터 주세요. 너 정신 안 차릴래? 우리 손주도 아닌 애한테 선물을 왜 줘? 당장 이혼하거라. 조만간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당장 짐 싸서 나가. 내가 지금 집으로 갈게. 일단 대화를 좀 하자. 대화할 것도 없어. 유책 사유는 명백히 너한테 있으니까 위자료를 받아도 내가 받아야 하는 거야. 왕창 뜯기고 싶지 않으면 닥치고 짐 싸서 나가. 여보, 한 번만 봐줘. 내 말 좀 들어봐. 응? 여보, 여보. 아들은 그 길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사돈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 전했고 자신들이 자식을 잘못 키웠다며 저희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아들은 큰 충격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에게 위자료로 5천만 원을 받아냈고 상간남한테도 1,5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은 억울하다던 며느리는 사돈들에게 붙잡혀 친정으로 돌아갔고
손주였던 그 아이는 상가님이 데리고 갔어요. 끈질기게 저희한테 연락을 해왔지만 사돈어른이 다시는 연락하는 일 없을 거라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하고는 그 뒤로는 찾아오지도 연락을 하지도 않더라고요. 아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상태로 회사에 복직했고 한동안 술만 마시며 힘들어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점차 스스로를 다독이던 아들은 마음을 추스르고 오겠다며 해외로 장기 연수를 떠났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비슷한 상처를 가진 인연을 만나 얼마 전에 재혼했답니다. 저는 정년퇴직해서 고향인 문경으로 귀농해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고요. 정말 파란만장했던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살면서 이런 일 겪는 것도 복이라고 해야 할지 경험이라고 해야 할지 의문이네요. 그래도 1년 가까이 끼고 살았던 아이라 가끔 생각은 나지만 괘씸한 며느리를 생각하면 그 아이마저도 미워지네요. 앞으로는 저나 아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라며 살 거예요. 그 아이도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길 기도해 줄 겁니다. 한때 정을 나누었던 작고 소중했던 녀석이 자라면서 상처받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공감이 되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